저희가 이제 줌을 통한 온라인의 이런 강연의 또 특징이라면 중간중간 내가 먹고 싶은 거 또 간식 먹어가면서 맛있는 커피 마시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옆에다 맛있는 거 갖다 놓으시면서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2강 준비 세팅이 다 끝나서 2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들어오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장에 김동광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김동광님을 모시고 GMO가 어떻게 농업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시민과 대중들에게 좀 알기 쉽게 이제 풀어주는 활동을 해 오고 계시고요. 1990년대부터는 과학과 사회를 주제로 글을 쓰고 번역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에서 과학기술 사회학, 대중의 과학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같은 그런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김동광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동관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려대학교에서 과학기술과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많죠.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논쟁거리나 이런 주제들 중에서 최근에 과학기술과 연관이 되지 않은 부분이 없을 만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GMO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귀중한 자리를 만드셨는데 제가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하정천 선생님께서 이제 상당히 상세하게 GMO와 연관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공유를 해야 되나요? 예, 그럼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화면? 예, 제가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1시간 20분 정도 여러 선생님들, 지금 아마 전국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도 많이 입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건 또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기도 하죠.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이 GMO와 농업산업화 이렇게 또는 뭐 GMO가 농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런 좀 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대개 이제 GMO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뭐 1차적으로 먹어도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죠. 뭐 당연합니다. 예, 지금까지 사실 식품으로서는 이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유전자를 재조합해서 만들어진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다들 우선 안전성 문제가 이제 1차적이고 그 다음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다들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GMO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그런 주제로만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고 GMO가 이런 전반적인 농업 산업화와 연관된 그런 이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과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는 과학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GMO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과학과 사회의 큰 틀 속에서 생명공학이 발달하고 또 GMO가 이제 개발되고 하는 이런 맥락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GMO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이제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학술적인 용어는 피하고 이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GMO는 이제 이 전지구적 사유화 체제다 이런 말을 써서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과학 지식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여러분들은 뭐 과학이 너무 상업화됐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되는 쪽으로만 과학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돈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측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그 과학의 상업화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구조적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지구력 사유화 체제죠. 그래서 그 언던 사이언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같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그 GMO의 안전성에 대한 이제 많은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바로 제대로 연구되지 않고 있는, 즉 GMO가 충분하게 연구가 돼야 되는데 잘 연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을 이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언던 사이언스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공학과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맥락에서도 우리가 한번 제가 불확실하다는 말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날 과학은 사실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뭐 옛날에 사스나 메르스 같은 걸 봐도 뭐 금방 끝나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GMO 역시 그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불확실성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조금 좀 그 구조적인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이라든가 과학적 측면 또 저한테 사전에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 GMO와 육종의 차이가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불확실성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이 GMO와 농업 산업화라고 하는 맥락.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이러한 두 가지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 기반 위에서 이 농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농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주제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과학기술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이게 아마 제일 먼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주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는 이제 자본에 의해서 포획됐다라는 조금 좀 약간 무시무시한 얘기죠. 포획된다. 잡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과학이 너무 상업화, 돈이 되는 쪽으로만 몰리고 있다. 뭐 여러분들 최근에 국내에서도 뭐 몬산토 같은 그런 초국적 기업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그런 거대 기업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과연 GMO가 누구에게 봉사하는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이제 많이 제기되는데 바로 그것이 자본에 의해서 포획됐다. 그러니까 즉 이 GMO뿐 아니라 오늘날 과학은 전반적으로 거의 돈이 되는 쪽으로 몰리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익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는 이런 맥락을 가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바로 이제 80년 이후에 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80년이면 벌써 상당히 오래전이지만 또 전체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면 상당히 최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인데 여기 이제 제가 베이돌 법안이라든가 뭐 다이아몬드 차크라바티 판결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이 베이돌 법안은 이제 여기 제가 뭐 이 베이돌 법안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상업화가 고삐가 풀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령 이제 정부의 돈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과학자가 그걸 자기가 개인적으로 특허를 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뭐 이런 것들이 말하죠. 베이돌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차크라바티 판결은 좀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이 특허와 연관된 그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특허가 처음 이루어진 과정이 이제 이 다이아몬드 차크라바티 판결이라고 그것도 역시 1980년에 이루어진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총적 기업 오늘날 사실 이 몬산토다 뭐 그밖에 요즘에 이제 백신 개발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업체들이 나오고 있지만 뭐 지금 굉장히 많은 생의학
이런 제약업체들이 뭐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업체들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개별 기업들이 큰 힘을 가진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소극적 기업이라는 말에서 나오지만 국가를 넘어섰죠. 더 이상 국가에서 통제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 그러니까 가령 몬산토 같은 기업은 뭐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계속 이제 M&A, 즉 몸집을 불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뭐 미국 자체도 거의 좌지우지할 정도의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당황할 정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따가 이 몬산토와 연관된 얘기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민사회는 그냥 손을 놓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사회운동이라고 해서 최근에 사회운동은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에게 사전에 개별적인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마지막 부분에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식 정치의 권력, 불평등 이제 이런 약간 어려운 얘기를 제가 집어넣었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지식이라고 하면 이제 객관적이고 또 공정한 어떤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상업화가 워낙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과학에서의 연구비가 과거에는 이제 공적 부문, 가령 정부라든가 이런 이제 공공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연구비보다 사적 부문에서 지원되는 연구비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기업에서 나오는 연구비가 정부라든가 또는 이런 이 공동의 어떤 출연을 해서 나오는 그런 연구비를 능가한 지 벌써 오래랍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나오는 연구비들은 거의 다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쪽의 연구로만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니까. 그래서 어떤 지식이 개발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왜 GMO가 안전하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런 등등에 대한 지식이 잘 개발되지 않고 왜 그렇게 이런 논쟁이 끝이지 않고 있는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이제 바로 지식 정치라고 하는 문제죠. 또 과학이 발달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 혜택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지식의 격차가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유용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가. 뭐 이런 이제 불평등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야기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과학 그러면 항상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그런 영역이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과학은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혜택이 특히 이제 지금 백신을 둘러싸고도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과 그다음에 어떤 빈곤 국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차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또 한 나라 내에서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누가 먼저 보느냐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소외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중에 하나로서 이런 GMO의 문제 역시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지구적 사유화 체제라는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상업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과학 지식을 만드는 데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이 그냥 뭐 한두 기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전지구적 사유화 체제라는 게 이런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드렸죠. 베이돌 법안. 연방 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이나 기업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좀 안 맞죠. 소위 이런 것을 이제 이해관계 상충이라고 그러는데 공적 자금으로 연구를 했으면 그 결과를 공공에게 공개를 해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유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1980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래서 가령 국립대학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연구를 했다. 또는 국책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자기가 또는 자기가 세운 기업에서 특허를 낼 수 있는 어떤 이런 길이 열렸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기 다이아몬드 차크라바티 판결인데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생명특허의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사진에 있는 사람이 그 인도 출신의 미생물학자인 아난다 차크라바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아주 자랑스럽게 그 특허장을 지금 앞에 내세우고 있죠. 이게 최초의 GMO에 대한 특허입니다. 이 특허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싸움이 계속됐는데,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 여러분들 뭐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줄만 알고 있지만 GE의 연구소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난다 차크라바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미생물을 연구했는데, 그거는 해양 유출, 뭐 우리도 옛날에 신안 앞바다에서도 있었고 여러 차례 아주 그 원유가 유출되면 정말 끔찍하죠. 바닷가가 다 오염이 되고 새들이 빠져서 죽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원유가 유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좀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 어떤 미생물을 풀어서 미생물들이 원유를 싹 먹어치운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미생물의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그 원유를 먹을 수 있는 유전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1971년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이제 출연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기각됐어요. 여기 보면 기각 이유로 제가 일부러 써놨죠. 테니스 라켓이나 토스터라면 몰라도 생물에 대해서 어떻게 특허를 줄 수 있냐. 당시만 해도 이런. 그런데 끈질기게 이 제너럴 일렉트릭은 계속 항소를 해서 결국 80년에 대법원에서 5대4의 아주 근소한 차이로 특허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얄궂게도 이 특허를 받은 미생물은 실제로는 전혀 쓸모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험실에서는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굶긴 상태에서 원유를 주니까 얘들이 어쩔 수 없이 분해를 했지만 바닷물에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먹을 게 많죠. 왜 힘들게 원유를 먹을 까닭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전혀 쓸모가 없었는데 어쨌든 이 특허가 최초의 GMO에 대한 특허이자 바로 이제 생명 특허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바로 이것이 80년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 과학에서 더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과학이 너무 외주화된다. 이게 이제 그 전지구적인 사유화 체제라고 제가 얘기했던 이런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하청을 준다 이런 얘기는 뭐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과학도 역시 그런 하청 구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들, 특히 과학 연구의 여러 가지 윤리적, 안전 이런 등등의 문제에 장벽이 낮은 곳으로 자꾸 마치 공장들이 노동력이 싼, 임금이 싼 곳으로 계속 하청으로 세계적인 이제 새로운 그 생산국을 찾아가듯이 이런 문제점이 이제 바로 이 과학 사유화의 원인의 어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사실 GMO와 연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주제죠. 예를 들면은 우리 2004년, 5년 여기 이제 선생님들 중에는 아마 이제 이 황석 사태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요새 대학교 신입생들한테는 황석 사태를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임진왜란 때 있었던 일인가 하는 정도로까지 아주 옛날 얘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사실 황석 박사가 동물 연구에서는 매우 뛰어난 그런 성과를 가졌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줄기세포 연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전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당시 생명윤리에 대한 규율의 장벽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에 저도 이 논쟁에 좀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국에서는 사람의 난자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가 정말 어렵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난자 한두 개 가지고 연구를 해도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천 개의 난자를 가지고 연구를 했죠. 그래도 실패했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논문을 조작하는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돼서 그런 근데 당시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의 외주 체제 속에 편입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황석 박사가 그런 어떤 말하자면 이제 외국의 많은 학자들 할 수 없었던 역할을 우리가 그런 어떤 해주는 역할 비슷한 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황석 박사를 비롯해서 여러 그 복제 연구자들이 애완견을 복제한다, 또 무슨 이제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을 복제한다라는 어떤 동물 복제를 할 때에도 사실 미국에서 많은 비판이 일었었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애완견 복제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동물을 복제하면 기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개체 복제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애완견, 지금은 이제 반려견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런 연구가 쉬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윤리적인 장벽을 피해서 그런 부분들이 낮은 곳으로 자꾸 이주해가는 그런 문제점을 외주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 레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학자인데 GMO 사피엔스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GMO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전에 녹색 사상의 서평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레플러 교수가 이런 오늘날 이 생명공학에서 이 연구가 이런 규제를 피해서 특히 중국이 최근에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떤 이런 윤리적인 규제가 낮고 또 국가가 나서서 이런 연구에 드라이브를 계속 걸어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나라의 황석 박사도 사실 2016년에 중국에 가서 연구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이후 상황에서는 이제 그 상황이 또 바뀌었는데 그래서 일단 2016년 상황이지만 중국이 말하자면 오늘날 이런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연구에 상당히 어떤 상당히 공격적으로 연구를 해나가는 어떤 그런 그래서 윤리학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지금 뭐 환경 문제도 많이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국가가 어떤 드라이브를 걸면 제동을 걸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이것도 하나의 오늘날 그런 외주 체제라는 측면에서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른쪽에 지금 네이처의 2006년도 조금 된 기사이긴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상황, 뭐 여러분들 많이 얘기를 듣죠. 요즘은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신자유주의 얘기 같은 것들이 많이 뒤로 들어갔습니다만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돈과 결합을 하면서 생명윤리의 연구 자체가 이제 하나의 어떤 하청구조, 생명공학의 어떤 한 부분으로 들어가 버리는 어떤 문제점을 이런 연구윤리까지도 이제는 하청이 되느냐라는 이런 식의 이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미국의 얘기지만 거대한 생명공학의 어떤 생의학 이런 분야의 프로젝트에서는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대규모죠. 거기에서는 아예 윤리학자들을 고용을 하는 거죠. 마치 이제 법률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변호사나 특허를 담당하는 변리사들을 고용하듯이. 그래서 이런 윤리학자들이 거기서 그런 문제를 처리해 주고. 그러니까 사실 생명윤리와 같은 문제는 우리가 모두 굉장히 존중하고 자기들 연구자들이 직접 자기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따로 떼내서 하청을 주는 것이 되거든요. 이런 맥락들이 이제 최근에 이런 전지구적 사유화 체제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체제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구조적인 맥락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하청 구조 속에서는 계속 떠넘기기가 되면서 결국에는 가장 위험에 처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위험이 갈 수밖에 없죠. 뭐 이것은 뭐 굳이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바로 과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GMO 연관해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런 전 세계화, 세계적인 분업 구조가 나타나는 아주 이제 단적인 예가 바로 구글 베이비 같은
아마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구글 베이비는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EIDF 그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아주 오래전에 상영이 됐었고 국내의 어떤 그 여러 환경 영화제 등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도 자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죠. 이거는 일종의 그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이 결합돼서 나타난 굉장히 어떤 이질적인 기형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아기 생산 기업입니다. 말하자면 세대에 걸친 이 기업의 그 CEO는 이스라엘의 그 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로 생산 즉 이 수정란을 생산하는 곳은 북미 쪽이에요. 거기가 제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난자나 정자 등등을 수급해서 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그 저기 뭐 공중 화장실 같은 데 가면 그런 뭐 안내문 같은 게 불법적으로 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미국 같은 경우는 정자나 난자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격이 막 거의 책정이 되다시피 그렇게. 그래서 대개 보면 아주 우수한 형질의 난자나 정자를 원하기 때문에 뭐 아이비리그 출신의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혹해서 그런 여기에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근데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리모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그 대리모 공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오른쪽에 사진에 보면 이 공장 역할을 하는 이 병원의 원장은 이제 아주 엘리트 여성입니다. 미국에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리모 역할을 하는 밑에 사진을 보면 마치 수용소처럼 그 침대에 지금 인도 여성들이 지금 임신을 해서 이 수정란으로 이제 그 대리모 역할을 하는 거죠. 이들은 대개 남편의 손을 잡고 옵니다. 인도는 아직까지 이런 생명윤리 규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로 공장이 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대개 한 번 아이를 낳아주면 집을 한 채 살 정도의 큰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얼굴도 못 보게 하고 혹시라도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또 그 정이 생길까봐 그걸 떼놓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주문했던 주문자에게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오늘날 이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것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결합돼서 나타나는 어떤 이런 좀 상당히 그 슬픈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뭐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여기에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학 지식이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어떤 주제가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늘날은 좀 어렵다. 워낙 상업화와 또 이런 초기업 기업들과 같은 엄청난 기업들의 연구비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작 돈이 되는 분야에만 연구비가 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생명이나 안전, 윤리, 환경 또는 뭐 젠더 이런 등등의 주제에게는 제대로 연구비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쪽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어떤 그 바이어스, 편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학의 세계에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오늘날 과학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바이어스와 마찬가지의 똑같은 편향들, 즉 돈이 되는 쪽으로만 몰리는 거죠. 마치 대학에서 옛날에 철학과라든가 또는 이런 그 학과들이 오늘날 많이 없어지는 것은 대학이 상업화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초적인 어떤 또는 그 당장에는 어떤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학문들이 없어지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언던 사이언스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GMO와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에게 중요한 연구가 안 되지? 이런 거죠. 얼마 전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있었죠. 정말 개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그 피해가 어디까지 미치는가가 명확치 않은 그런 정도. 그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안전이나 이런 거 직결된 연구들이 의외로 소홀하게 이루어지거나 또는 형식적으로만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래서 이제 뭐 오늘날 그 많은 새로운 신흥 기술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술은 거의 예외 없이 그런 문제들이 다 나옵니다. 나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최근에 우리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는데 왜 그런 연구가 그렇게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것은 이런 구조의 문제. 그러니까 즉 돈이 되는 쪽의 연구는 엄청난 그 연구비가 몰려서 흥청망청하게 연구가 이루어지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분야, 정작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안전과 윤리와 이런 문제가 연관된 분야에서는 충분한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언던 사이언스, 즉 돈,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행되지 않은 과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학자들은 이것이 우연한 과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인 지식의 비생산, 일부러 그런 지식을 안 만든다는 거죠. 왜? 돈이 안 되거나 또는 자신들의 이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의도된 무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도록 의도를 하는 또는 강요된 무지,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소비만 하도록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은폐하거나 또는 이런 연구 자체를 가로막는 이런 경우가 GMO에서 실제로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데이비드 헤스와 같은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학자가 이런 언던 사이언스라고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정작 우리가 과학에 도움을 청하려고 했을 때 아무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 발견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꽤 오래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그 여러분들 밀양 송전탑 사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막 극한적인 그런 싸움을 하시고 하는 걸 전 국민들이 보고 안타까워하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송전탑의 위험성과 연관된 기술 위험입니다. 그걸 이제 칼럼을 쓰려고 연구 결과를 찾았어요. 제가 뭐 전기를 연구한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전기공학 하시는 그 제가 친한 교수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송전탑이 낳는 위험성에 대한 논문을 내가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겠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런 연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휴대폰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워낙 그 옛날 그 고전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당장 그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에 대해서 어딘가에서는 연구를 했겠지. 그리고 그 연구를 찾아보려는데 정작 필요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런 연구는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기후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뒤로 밀려나고 있지만 사실 기후 문제 같은 것은 하루 이틀 연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에 걸쳐서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체계가 구축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하루아침에 큰 문제가 우리가 닥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수행되지 않은 과학 문제, 즉 언던 사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이런 활동가와 이런 그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시민운동가 뭐 등등 지역의 어떤 풀뿌리 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과학 연구의 결과를 찾아보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게 구조적으로 그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공익적 또는 안전과 위험, 윤리와 연관된 이런 주제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 언던 사이언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언던 사이언스라고 하는 걸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 번역도 하고 뭐 글도 쓰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지가 강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즉 구조적으로 우리가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사태입니다.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참 믿어지지 않을 텐데 그거는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작 사람들이 알아야 될 그런 안전에 대한 연구가 놀랄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것은 구조적으로 무지를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그 GMO가 정말 이런 그 유해성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이 GMO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언던 사이언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GMO입니다.
98년에 이 푸슈타이 박사가 이런 연구를 했다는 거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몇 안 되는 제대로 된 연구 중에 하나가 이 푸슈타이 박사의 연구였는데 사실 이 푸슈타이 박사가 이제 그 GM 감자, 뭐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뭐 GM 연어와 함께 그런 감자를 먹인 쥐에서 면역 체계와 장기 발생해서 여러 가지 손상이 나타난다는 그런 이제 결과를 얻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원래 이 푸슈타이 박사는 GMO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GMO를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당시 그 연구소도 GMO를 연구하는 영국의 연구소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연구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발표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새로운 결과를 얻었으니까. 그랬다가 이제 이 엄청난 반향이 나오고 문제제기가 되면서 이제 어이구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푸슈타이 박사는 해고당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그 해고당했다. 그다음에 팀이 해체됐다. 이런 연구팀이 해체되고 자기가 연구했던 자료도 압수당했어요. 연구자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사형선 거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푸슈타이 박사가 GMO에 반대하는 어떤 그 반대 운동의 최전선에 선 그런 그 활동가로 변모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GMO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게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98년에 처음으로 벌써 상당히 그 오랜 그 과거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GMO와 연관돼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즉 GMO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거기에 대한 안전성과 연관된 여러 가지 연구들 또는 이 생태계의 오염과 연관된 연구들이 말하자면 방해받고 있는 것이죠. 2001년도에 그 오른쪽에 나오는 이그나치오 차펠라 박사와 데이비 퀴스트라고 하는 학자가 GM 옥수수의 유전자가 이제 그 토종 옥수수를 오염시키더라라는 이른바 진 플로우 유전자 오염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멕시코가 옥수수의 그 고향이죠. 지금도 옥수수가 멕시코에 가면 다양한 옥수수들이 그 품종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멕시코는 지금도 외부로부터의 음식물 반입이나 외래 유전자 도입이 안 오도록 그래서 자신들의 유전적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제 딸이 예전에 그 멕시코에서 1년 동안 그 교환학생인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거기를 한번 방문하다가 굉장히 혼이 난 적이 있어요. 김치 같은 거 가져갔다가 그냥 아주 혼이 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멕시코는 그 외부로부터의 그 음식물들 반입을 금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번도 그 GM 옥수수가 멕시코에 들어오질 않았는데 당시에 그랬는데 이상하게 GM 옥수수 유전자가 토종 옥수수에서 발견되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연구한 것이 바로 이 이그나치오 차펠라 박사. 이 사람이 멕시코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썼는데 네이처에서 논문이 철회한 거죠. 이런 사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을 정당하게 논문을 그 프로토콜에 맞춰서 제출을 해도 왠지는 모르겠지만 논문을 리젝트, 거부당하거나 또는 지연되거나 하는 이런 사태들이 GMO와 연관돼서는 계속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셀라리니 연구팀이죠. 프랑스의 2012년 가장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됐던 바로 사실 셀라리니 연구팀은 거의 작심을 하고 몬산토의 그 라운드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몬산토가 원래 했던 방식과 똑같은 형태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똑같은 독성학회지라는 세계적인 저널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몬산토가 실험을 한 결과는 게재가 됐는데 이 세라리니 연구팀이 한 연구 결과는 리젝트가 됐어요. 그리고 그 연구 과정에 대한 프로토콜을 제기하면서 연구가 충분치 않다. 샘플이 충분치 않다. 그런데 원래 세라리니 박사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예견하고 그 샘플 숫자나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이전에 몬산토가 했던 것과 똑같은 크기로 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런 오른쪽에 나오는 이런 끔찍한 종양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논문이 철회됐죠. 그러다가 결국 다른 저널에 실어서 다시 게재가 됐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과정 그 뒤에 누가 있었느냐? 사실은 이런 몬산토와 같은 그런 업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세라니 연구팀의 연구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런 그 논문 철회를 이끌어내게 된 어떤 그런 배후에 몬산토로부터 연구비를 많이 지원받는 학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왜 이런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적인 그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사실 GMO는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요. 사실 그 돈이 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연구를 해서 앞으로 안정된 직장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없으면 후속 연구자들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이런 연구를 지금 그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 필요성이 거기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불확실성의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개 이제 사실 지금 GMO는 아무도 확실하게 먹어도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아무도 그것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학자들은 이제 오늘날 이런 불확실성이 잘 없어지기 어렵다. 그런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 맨 바깥쪽에 있는 이제 빨간색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지금 GMO가 속해 있는 부분인데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여기 밑에 이 시스템 언서튼티가 있죠. 불확실성이 가장 높고 내기도에 가장 큰 이제 그런 거 말하자면 도박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비유적인 뜻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GMO와 연관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고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많은 그 관심과 또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에서 뭐 푸스타이 박사나 세라리 팀처럼 개별적인 연구자나 개별 연구팀이 그냥 간헐적으로 하는 이런 연구가 아니라 작심을 하고 과연 이것이 어떤 문제를 워낙 중요한 주제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전 세계적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든 간에 이런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그 존재 자체, 과연 이것이 새로운 GMO가 과연 새로운 식품이냐 아니면 저한테 질문해 주신 분들처럼 아니면 그냥 우리가 육종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모에 불과하냐. 이게 이제 실질적 동등성이라고 하는 논란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불확실성은 안전에 대한 문제죠. 이거는 이제 먹어도 되냐 아니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경제학적으로 이게 다 얽혀 있습니다. 주요 GM 생산국들이 이런 여러 가지 바이오 안정성 협약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오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버넌스 이거를 어떤 규율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국제적인 장벽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여기 대해서 아무리 정해놔도 이런 강대국들 가장 큰 생산국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죠. 이런 등등의 문제가 또 같이 다 얽히고 있다. 이게 불확실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인터넷에도 가져다 쓴 그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GM 작물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제초제 내성이죠. 또는 이제 스스로 BT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서 살충제를 스스로 분비하는 건데 제초제 내성이 가장 큽니다. 이 제초제 내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만드냐만 얘기한다면 보통 콩에다가 해충에 잘 견디는 DNA를 삽입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조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몬산토에서 만드는 그런 품종 같은 경우는 우연히 아주 강력한 제초제를 뿌리고 나서 토양의 미생물을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혀 영향을 입지 않는 미생물들, 살아남은 미생물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미생물, 토양 박테리아의 DNA를 뽑아서 콩에다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콩이 그 제초제에 대한 내성, 아무리 그 제초제를 뿌려도 다른 식물들은 다 죽는데 파란색이 있는 건 다 죽는데 이 콩은 죽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DNA 재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는 넙치 유전자를 가져다가 넙치는 심해에 사는 추위에 강한 동물이죠. 넙치 유전자를 채소에다가 심는다. 그러면 서리가 내려도 쉽게 죽지 않는 즉 상해라든가 또는 이런 냉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좀 끔찍하죠. 동물과 식물을 결합을 시킨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 GMO의 어떤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 동등성 같은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GMO에 대해 이해하는데 굉장히 편한데, 실질적 동등성은 영어로는 이 substantial equivalence인데, 말하자면 이제 이거는 인위 육종, 즉 우리가 품종 개량을 하는 과정에서 유전자를 손을 댔다 뿐이지 결과적으로 이것은 똑같다, 사실상 같다, 뭐 그 말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그러니까 GMO나 일반 육종으로 나오는 품종 개량의 결과로 나오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식품은 다 그런 인위 선택과 품종 개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지금도 사실 그런 품종 개량을 하기 위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려고 별의별 충격을 다 가하죠. 뭐 방사선을 쪼기까지 하고 하면서 우리에게 유용한 그런 품종을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이제 이 GMO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니 뭐 그런 거나 뭐 무슨 차이가 그렇게 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실질적 동등성이라. 사실상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GRAS도 마찬가지죠. 그냥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오래전부터 먹다가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먹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이런 거. 이것이 이제 규율과 연관되는데, 그래서 미국은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왜? 이거는 일반 식품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죠. 근데 반대로 유럽의 국가, 수입 국가들이죠. 유럽 국가들은 생산 과정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GMO를 만들 때에 거기에 여러 가지 가해지는 과정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많은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GMO는 넙치 유전자가 들어간 상추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자연계에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유전자를 가진 식품인데 이것을 우리가 먹었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아직 잘 모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사전 예방의 원칙.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유럽 중에서도 영국이 가장 이 GMO에 대한 반대가 심하죠. 그래서 뭐 이 영국이라든가 또 여기 제가 덴마크 예를 들었는데 이런 데서는 GMO는 완전히 새로운 식품이니까 따로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레귤레이션, 규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게 이제 두 가지 입장이 대립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냐? 우리나라는 사실 약간 좀 절충적입니다. 초기에는 실질적 동등성 입장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입국이면서도 계속 앞으로 수출국이 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약간 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사실 수입국이죠. 지금 GM 곡물은 뭐 수치적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어마어마한 수입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수출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데 1차적으로는 국민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1994년에 이 플레이버 세이버라고 하는 토마토가 처음 등장했죠. 바로 이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왼쪽은 일반 토마토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연히 썩죠. 모든 뭐 삼남한상은 다 시간이 지나면 썩고 뭐 나고 죽고 하는 게 정상인데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도 안 썩어서 굉장히 생생하죠. 약간 좀 그 꺼림칙한 느낌이 들죠. 이 1994년에 처음 이 그 플레이버 세이버 즉 향이 오래가고 잘 무르지 않는 토마토가 개발이 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외계체의 침공이라고까지 표현을 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94년부터 지금까지 약 20여 년이 지났죠. 그 과정에서 아직도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국에서 나오는 그 프랑켄푸드에 대한 그 비판하는 그에서 이제 조작해서 만든 사진들입니다. 여러분들 프랑켄슈타인 잘 아시죠? 19세기 초에 나온 그 메리 셸리의 유명한 SF 소설 아닙니까?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영화 속에서 그 소설 속에서 그 프랑켄슈타인은 여러 사체의 조각을 뜯어가지고 거기다 전기를 통해서 이걸 이제 여기다 비유한 거죠. 그래서 프랑켄푸드는 프랑켄슈타인 푸드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여기 바로 이거죠. 토마토에다가 뭐 생선이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감자에 이런 그 동물의 유전자가 들어갔다. 뭐 이런 등등의 것을 통해서 이런 그 역겨움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정치 경제적인 불확실성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연 누구에게 봉사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특정 기업들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초업적 기업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GMO에 대한 올바른 레귤레이션, 규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바이오 세이프티 프로토콜 같은 이런 국제적인 규약을 만들려고 했을 때 미국이나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몇몇 국가들이 거의 뭐 대부분을 다 생산하죠. 이런 나라들이 지금 잘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그런 문제점을 낳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하나의 사례가 바로 퍼시 농장 사례죠. 퍼시 농장은 캐나다의 농부인데 아주 견실한 농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몬산토로부터 고발을 당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누대에 걸쳐서 씨앗 종자를 개발해서 종자 전문가로도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절대 몬산토의 종자를 심지 않았는데 문제는 몬산토의 트럭이 이 사람 농장을 지나가면서 트럭이 이 포장이 뜯어지면서 거기서 종자들이 흘러나와서 이것이 이제 또랑에 막 싹을 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몬산토에서 나와서 잠깐 조사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선량한 농부는 그러시오. 선의를 베풀었는데 들어와가지고 보고는 이거 우리 종자가 여기서 싹을 틔웠네. 이거 당신 특허권 침해했어라고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통 종자를 키우지 못하도록 이런 대표적인 샘플로 이 퍼시 농장이 지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주위의 농장들은 전부 다 항복을 하고 이 앞으로 절대 종자를 다른 걸 쓰지 않고 당신 내 걸 쓰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다 왜냐하면 미국은 고소고발의 나라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세탁소를 하다가 뭐 어떤 판사로부터 수를 당해서 고소를 당해서 뭐 엄청난 고초를 겪는 그런 얘기가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 퍼시 이분이 이제 바로 퍼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이제 억울해서 절대 나는 승낙 못하겠다라고 끝까지 재판을 갔어요. 자식들이 막 울고불고하면서 제발 이러다 우리 재산 다 없어진다. 이 거대 기업과 소송을 한다는 건 정말 계란으로 발치기. 그렇지만 슈마이저 이분은 결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가서 최종적으로는 패했지만 배상을 한 푼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아주 이상한 그런 판결을 최종 연방법원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오늘날 이런 초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농업을 변화시키는가 해서 자장농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종자 같은 부분들을 아예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뭐 이건 아주 유명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 다큐멘터리에서도 이 사례로 등장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에 이 라스베라트롤 뭐 암을 예방한다고 해서 이런 상용화 논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상용으로 재배를 하는 건 없죠. 그거는 사실 뭐 국민들의 안전을 그렇게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게 별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처럼 큰 규모로 재배를 해야 이런 아까 얘기했던 제초제 내성을 가진 이런 품종들을 개발하는 이유는 이런 거대한 농장들을 위해서 그 소득을 가장 최대로 올리기 위한 방향으로 이 GMO가 개발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작고 농장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해봐야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별로 상용화가 안 되는 측면은 주로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농업 산업화의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과 연관되는데 대개 보면 이제 GMO를 찬성하는 분들은 지금 GMO밖에 없다.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까지 GMO가 개발된 역사, 그 궤적, 그 과정을 살펴보면 GMO는 전부 제초제 내성을 가진 어떤 콩이나 옥수수 등등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다국적 기업들의 어떤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즉 외식업체와 식품기업들에게 아주 싼 값으로 이런 원료 물질을 공급해서 대개는 사료로 많이 쓰이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콩의 경우에서 옥수수의 경우 옥수수가 대부분이죠. 우리나라 옥수수와 콩인데 대부분 다 사료입니다. 식용으로도 일부 쓰이지만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대한 고기 생산 업체 그리고 옥수수가 거의
단맛을 내는 기본적인 원료, 즉 우리가 많이 먹는 청량 음료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본 원료 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그 옥수수는 이런 거대한 농업 산업화의 어떤 기초, 싼 값의 그런 어떤 지금 미국에서 재배되는 GM 옥수수들은 실제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농부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버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런 상황을 지적한 많은 연구나 다큐멘터리가 잘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인류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MO가 개발됐다는 거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비난이 있자 최근에 와서야 뭐 황금쌀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GMO가 인류의 기아 문제를 한 번이나 염두에 둔 적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오로지 초업적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철저히 봉사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개발되어 왔고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이런 과정에서 생명 파괴적인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또 사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근원인데 인간과 또 농촌, 농업 이런 모든 부분이 사실 다 얽혀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자장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자장농은 거의 멸종 위기 단계라는 식으로 그런 표가 붙을 만큼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얽혀 있다. 예, 생물 다양성을 파괴한다는 건 뭐 여기서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GM 작물들의 유전자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작물들만 다 심었다고 했을 경우에 환경 변화나 기후 변화에 인해서 이제 아주 치명적인 병충해가 돌았다면 잘못하면 그 작물 자체가 거의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심각한 식량 문제가 우리로 나올 수가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옥수수, 감자 이런 것들은 불과 몇 품종밖에는 재배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유전적 다양성이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슈퍼 한우가 개발이 돼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 그 한우만 사람들이 기르게 됐다. 그런데 그 슈퍼 한우 유전자에 치명적인 어떤 질병이 돌아왔다 할 경우에 자칫하면 아주 치명적인 그 종 자체의 위협 또는 우리들의 식량에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매우 신중하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최근 뭐 GM 연어 같은 문제도 비슷한 맥락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식량의 미래 같은 조금 오래된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참 잘 다뤄져 있고요. 저도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말하자면 최근에 이런 그 불임 기술 같은 경우가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음성적으로 또 사용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한 번만 씨앗을 발화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죠.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사실 농업의 오랜 전통은 자기가 수확한 곡물을 대부분 다 소비를 하고 그중에 일부를 남겨서 종자로 삼아서 계속 종자를 개발하고 이게 농업의 오랜 전통, 수천 년의 전통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그 터미네이터 기술 같은 부분들, 이 불임 기술을 아예 거기다 적용시키는 반생명적인 어떤 행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인도라든가 등등에서 많은 농부들과 이런 그 싸움이 벌어지고 몬산토 측과 그 아주 극한적인 그런 그 싸움까지 벌어지고 이런 문제점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표시제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표시제에 대한 물음을 해주셨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표시제를 쓰고 있죠. 의무 표시제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 동등성 개념 때문에 표시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그냥 권고사항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의무 표시제를 하게 됐고 그거는 사실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을 98년부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표시제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표시제는 사실 최소한의 조치예요. 근데 이런 표시제를 했다고 해서 결국 GMO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GMO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아있죠. 다만 이 표시제를 하게 되면 결국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또 제기돼서 결과적으로 난 GMO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유기농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런 그 소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전가될 수 있는 문제점이죠. 얼마 전에 몇몇 그 저개발국에서 우리는 더 이상
GM 산물인 농산물을 원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적이 있었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인 맥락에서 이런 GM 산물들이 그냥 어떤 그 기피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못 사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이걸 먹도록 강요받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GM 표시제를 요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나 어떤 그 공적인 연구기관들이 나서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어떤 연구를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측면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앞쪽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지금 전지구적 사유화 체제라는 조금 낯선 개념을 말씀드리고, 신자유주의라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것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느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이나 윤리 이런 문제는 계속 뒤로 처질 수밖에 없어요. 과학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데 이런 안전, 윤리, 보건, 환경 이런 주제는 계속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걸 캐치업 양식이라고 합니다. 계속 따라잡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계속 뭐 뱁새가 황새에 못 따라가는 식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건 의도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던 사이언스가 실제로 수행되도록 공익적인 과학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되는 작업이고, 최근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사회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과 이런 그 풀뿌리 단체들이 모여서 가령 미국에서 나노 기술도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죠. 거의 뭐 아직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많은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실제로 시민들이 몰모트가 되고 있는 상황. 그런 부분을 늦추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구조의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GMO를 당장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사실 오늘 이 강의를 드리는 이유는 너무 그런 안전하냐 아니냐의 문제를 함몰되면 안 되고, 이런 구조적인 차원에서 과연 GMO가 누구를 위해 봉사하도록 되어 있는가? 과연 GMO가 식량 위기를 극복하는 데 관심이나 있는가? 이런 등등의 문제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은 GMO뿐 아니라 생명공학 전반, 나노, 로봇, 또 최근에 뇌과학 등등 모든 등등의 문제에서 그런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공공적 전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공공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아쉽게도 오늘날 과학은 철저히 자본에 예속되고 자본에 포획되어 있다고 제가 첫머리에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공적 차원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운동밖에 없어요.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해서 그걸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풀뿌리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해주고 이런 가치를 계속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만, 지금 우리나라의 그 공적 연구비만 해도 세계 거의 탑 수준에 올라가는데 그런 연구비가 이런 GMO 연구에 왜 들어가지 않느냐, 왜 우선순위에서 밀리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제기해야 될 그런 문제고,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화 시켜서 연구자들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얼마나 그 공적인 그 가치를 높이는 데 연구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도록 매뉴얼화 시키는 그런, 제가 이런 주장을 참 많이 제기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이런 부분들은 정권이 계속 바뀌어도 전혀 바뀌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힘을 길러내서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 수고하셨습니다.